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미국의 아주 큰 주택담보대출 회사 뉴레즈가 발표한 소식인데요. 이게 헤더라인만 보면 암호화폐를 대출 심사 자산으로 인정한다. 와, 이건 뭐 스테이블 코인의 엄청난 승리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언뜻 보면 전통 금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기지 시장이 드디어 문을 연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뉴스는 항상 그 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암호화폐 생태계를 향한 진정한 포용일까요? 아니면 전통 금융이 자신들의 규칙 안으로 이 디지털 자산을 아주 교묘하게 길들이려는 그런 영리한 전략일까요? 오늘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제 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된 건가? 이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죠.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주어야 하는가? 이 관점으로 뉴스를 다시 보면 이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다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첫 단추부터 한번 다시 꿰어보죠. 뉴레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코인을 팔지 않고도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게 기존 방식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전까지 은행의 입장은 아주 명확했어요. 당신이 가진 비트코인이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그걸 다 팔아서 달러로 바꿔와라. 네,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은행 계좌에 찍힌 그 잔고를 가져오세요. 이거였거든요. 이건 사실상 암호화폐 그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달러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 이 정도로 취급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증명을 하려고 굳이 팔고 싶지도 않은 자산을 팔아야 하는 좀 불합리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잠재적 가치는 있지만 확정된 자산으로 보진 않았다. 이런 의미군요. 달러라는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조건부 자산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조건을 뉴레즈가 없앤 거예요. 코인을 보유한 상태 그대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 당신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의 일부로 인정하겠다. 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죠. 더 이상 달러로 바꾸려고 시장에 자산을 던질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흥미롭네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대출 심사에서 자산이라는 게 단순히 나 돈 많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금융기관은 그걸 위기 시의 안전판으로 보거든요.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대출금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 그 재정적 체력의 증거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은 그 안전판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1억 원이던 자산이 오늘 갑자기 7천만 원이 될 수 있다면 심사관 입장에선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뉴스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무대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긴 변동성이 거의 없는 사실상 디지털 형태의 달러 그 자체니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월한 결정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전체를 위한 문이라기보다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의 문턱을 넘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작고 안전한 쪽문을 열어준 것, 여기에 가깝습니다. 변동성 심한 건 아직 좀 그렇고 달러랑 똑같이 움직이는 너희부터 한번 들어와 봐라. 이런 신호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내 스테이블 코인 지갑에 있는 돈을 이제 자산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건 이해했습니다.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대출금을 갚거나 집 살 때 잔금을 치르는 것도 가능해진 걸까요? 그게 바로 이번 뉴스를 접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뉴레즈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주택 구매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 처리, 그러니까 클로징이나 매달 내는 대출 상환금은 오직 미국 달러, USD로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결제 레이어, 페이먼트 레이어는 여전히 전통적인 달러 시스템에 묶여 있는 거고요. 단지 그 시스템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심사 레이어, 언더라이팅 레이어, 여기에만 변화가 생긴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심사 레이어와 결제 레이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집 사려고 준비하는 그 두툼한 서류 뭉치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안에 은행 잔고증명서, 주식 보유증명서, 옆에 이제 암호화폐 보유증명서,
라는 새로운 서류 한 장이 추가될 공간이 생긴 겁니다. 아하. 길은 그대로인데 그 길을 지날 수 있는 통행증의 종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통행증을 발급받기 위한 조건이 중요해지겠네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받겠다는 그 전통금융의 속내가 바로 이 조건들에 담겨 있을 텐데요. 그 작은 글씨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대상 자산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마지막으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딱 여기까지입니다. 아, 수많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예 심사 대상도 아닌 거죠. 시장에서 가장 검증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소위 블루칩 암호화폐만으로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셈이군요. 이건 암호화폐의 본질 중 하나인 누구에게나 열린 퍼미션레스 속성과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산 가치를 100%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서 평가하는 이른바 헤어컷을 적용합니다. 아, 헤어컷이요?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헤어컷 비율이 30%다. 그러면 서류상에는 7천만 원의 자산으로만 기재되는 식이죠. 이건 뭐 주식 같은 다른 변동성 자산을 평가할 때도 쓰는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기법입니다. 이것도 뭐 예상 가능한 안전장치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조건입니다. 바로 자산의 보관처입니다. 보관처요? 네, 뉴레즈는 자산이 반드시 미국 규제를 받는 거래소, 핀테크 앱, 은행 같은 중앙화된 감독기관에 보관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개인이 직접 개인 키를 관리하는 하드웨어 지갑이나 소프트웨어 지갑, 그러니까 자가 스탁 지갑에 있는 자산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진 않았지만 증빙과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크립토의 오랜 격언인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이 탈중앙화 절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이게 규제받는 거래소에 없으면 당신의 자산이 아니다라는 전통금융의 현실적인 조건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딜레마가 생기는군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철학의 충돌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종합하면 뉴레즈, 더 나아가 전통금융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져요. 좋아, 블록체인 위의 자산, 온체인 자산 인정해주지. 하지만 우리가 만든 운동장 안에서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우리가 심판을 볼 때만 인정해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산의 종류, 가치평가 방식, 보관 방식까지 모두 자신들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이 사건을 실물 자산의 토큰화, RWA와 비교해보견 더 흥미로운 관점이 보입니다. RWA는 보통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는 흐름을 말하죠? 네, RWA를 쉽게 비유하자면 현실 세계의 자산에 디지털 바코드를 붙여서 블록체인 세상으로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유레즈의 사례는 그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정반대요? 네, 블록체인 세상에서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이 현실 세계의 가장 보수적인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포장을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니까요. 아하, 자산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과 타협을 보여주는군요.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단순히 송금이나 결제를 넘어서 개인의 금융생활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도 읽힙니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현금을 넘어서 개인의 신용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자산과 소득을 추정하고 상환 능력을 판단하고 나아가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모든 과정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변수가 포함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변화의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실제 대출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인정될지 그 리스트가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아, 그 리스트? 네, 아마도 페이팔의 PYUSD나 서클의 USDC처럼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리스트는 사실상 미국 금융권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A급 안전자산으로 공인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소위 규제 친화적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규제받는 기관 중심의 보관 방식이 업계의 표준으로 굳어질지 여부입니다. 만약 다른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들도 뉴레저와 비슷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로 자산을 옮겨야 할 거예요.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는 탈중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통제권을 일부 내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흐름이 뉴레즈 같은 민간 기업을 넘어서 페니메나 프레디맥 같은 정부 지원기관, GSE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입니다. 아, 정부 지원 기관이요? 네, 이 두 기관은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표준과 규칙을 만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곳입니다. 만약 이것들마저 암호화폐 자산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일부 회사의 실험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미국 부동산 금융시장 전체의 공식적인 변화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급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겠죠. 민간의 혁신이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 표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레즈의 사례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생활금융의 결제 무대가 아니라 그 무대에 오를 자격을 심사하는 백스테이지에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직 무대 위에서 돈을 내는 건 달러지만 그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배우를 뽑는 심사 기준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단 심사 기준이 바뀌면 무대 위의 풍경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 가능한 형태로 포장되고 중앙화된 기관에 보관되어야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미래일까요? 주류로의 편입이라는 그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 탈중앙화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이 흥미로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